안녕하십니까. KB증권 김성현 사장입니다. 얼마 전 저는 블룸버그 DCM 리그 테이블 10년 연속 1위 달성 기념으로 글로벌 투자자를 대상으로 블룸버그와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DCM 1위라는 회사채 발행 맹가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것은 고객 여러분의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근 들어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연일 1000명 안팎을 기록하는 등 확산세가 날로 거세지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항상 그래왔듯이 KB증권은 늘 고객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또한 DCM 1위를 넘어 ECM, M&A 등 모든 IB 영역에서 업계 최고 수준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본시장과 기업의 동반 성장에 이바지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신축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KB증권에서 기업금융을 담당하고 있는 주태용 본부장입니다. 먼저 코로나 확산에 따라 부득이하게 유튜브를 통한 온라인 세미나를 진행하게 된 점 너그러운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세미나 주제는 2021년 국내 경제 및 회사채 시장 전망입니다. 먼저 KB증권 리서치센터 장재철 박사께서 2021년 국내 경제 전망에 대해 발표를 하고 이어서 저희 본부 이규 부장이 내년 회사채 발행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세미나를 시작에 앞서 저희 회사 박성원 부사장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B증권 박성원 부사장입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이 자리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행사는 KB증권의 DCM 부분 10년 연속 1위 달성을 기념하여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저희 KB증권은 일반 회사채 발행 주관뿐만 아니라 업계 최초로 동산담보부사채와 캠코보증 담보부사채 발행을 주관하였고 금융기관 신종자본증권 최초 도입 등 다양한 DCM 영역에서 압도적인 입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ESG 채권 발행과 국내 기업의 글로벌 채권 발행에 있어서도 업계를 이끌겠습니다. 앞으로 DCM 1위에 만족하지 않고 증자, IPO, M&A, 인수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늘 고객과 함께 하는 IB 하우스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해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KB증권 수석 이코노미스트 장재철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2021년 경제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사실 최근과 같이 불확실성이 많고 특히 경제 전체가 코로나에 의해서 결정되는, 코로나가 향후 경제 전망을 결정하는 이런 상황에서 내년도 앞을 전망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최근까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2021년 글로벌 경제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가 이제 어떤 모습을 보일지에 대해서 전망을 해봤습니다. 표지에서 저희들이 올해 전망의 제목을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원년이다. 그리고 2021년 전망을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원년이다. 그리고 경제 성장률은 3%대가 예상이 된다.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2020년 우리가 소위 이제 코로나 위기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2020년에는 한국 경제가 마이너스 1.1%, 어떻게 보면 1960년대 이후
세 번째로 역성장을 하는 그런 경기가 굉장히 부진했던 그런 해였습니다. 그렇지만 내년에는 3% 예상이 되는데 어떤 근거에서 내년에 3%가 예상이 되는지 먼저 간략하게 글로벌 경제 환경에 대해서 짚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 경제 전망, 그리고 많은 관심이 있는 외환시장, 그리고 제목에 있었던 것처럼 과연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어떤 모습을 가질까에 대해서 세 가지로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경제를 보면 내년도 글로벌 경제는 모든 나라들이 다 똑같이 부진하거나 똑같이 또 다 성장을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지역별로 또 소득 선진국과 신흥시장국별로 이런 식으로 차별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슬라이드 왼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글로벌 경제는 올해 마이너스 3.7%에서 2021년도가 되면 4.9% 성장이 예상이 됩니다. 성장률의 그 변동폭을 보면 8.6%포인트죠.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장률의 반등폭을 보면 선진국이 신흥시장국보다 크다는 것이죠. 주로 미국의 경기 회복이 다른 선진국 내에서도 유럽이나 일본보다 클 거로 보이고요. 그리고 신흥시장국 내에서도 보면 전체 신흥시장국의 성장률은 내년도에 6.4%가 예상이 됩니다. 올해 마이너스 0.8%에서 7.2%포인트 높아지는 건데 선진국보다는 낮죠. 그렇지만 신흥시장국에서도 중국이나 한국이 다른 인도, 브라질, 멕시코, 러시아 이런 나라들보다 경기 회복 속도가 빠를 거로 예상이 됩니다. 즉 임밸런스된 그런 성장 아니면 회복의 모습이다. 성장의 모습이 불균등할 것이다. 불균형할 것이다. 이런 저희들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망의 가장 큰 그 이유는 뭐냐면 각 나라별로 코로나에 대응하는 방법이 틀리고요. 또 코로나의 여파가 다릅니다. 그리고 정책 여력이 있는 나라들이 더 빨리 회복할 거로 보이는 거죠. 선진국 쪽에서는 미국, 신흥시장국 쪽에서는 한국이나 중국 같은 나라들이 그런 모습을 보일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이 코로나 발생 이전 수준의 경제 활동을 어느 시점에 회복할까 이러한 궁금증이 있으십니다. 중국은 이미 올해 2020년 2분기에 코로나 발생 이전인 2019년 4분기 수준을 회복을 했고요. 저희들 전망에 따르면 미국이나 한국 같은 경우에는 2021년 빠르면 2분기, 늦으면 3분기가 되면 2019년 말, 즉 코로나 발생 이전 수준의 경제 회복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 위에 많은 나라들이 2021년 아니면 어쩌면 2022년까지도 코로나 이전 수준의 경제 활동을 회복하기 어렵지 않겠느냐, 이러한 점을 시사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어떤 경기 회복의 그 모습을 보면 벌써 이미 2020년 하반기에 여러 가지 위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왼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글로벌 교역의 회복이 빨리 나타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20년의 코로나 위기를 비교하시는데요. 그때만 비교하는 걸 보더라도 수출이나 교역의 회복이 거의 2배에서 3배 정도 빠릅니다. 이러한 어떤 교역의 회복세가 빨라지는 것은 코로나 위기로 인한 경기 침체라든지 아니면 교역의 위축이 락다운, 인위적인 경제 활동의 멈춤으로 인해서 발생한 것이지 경제 펀더멘탈이 약화되면서 아니면 펀더멘탈이 파괴되면서 일어난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락다운의 강도를 완화한다든지 아니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면서 교역이나 제조업 부분에서의 생산이 생각보다 빠르게 회복된 부분이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미 많은 나라들이 이런 코로나 위기로부터의 충격에서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저희들이 이제 쭉 연장을 해서 21년 말까지 쭉 본다고 하면 이 슬라이드에서 좀 노란색으로 표시된 그림을 보시면 2020년 하반기에 상당히 이제 빠른 속도로 경기가 회복을 하고요. 2021년 1분기에서 2분기까지는 그동안의 빠른 회복에 대한 기저효과라든지 아니면 그 모멘텀이 좀 약화되는 모습을 보이다가 최근 시작되고 있는 코로나 백신이 2분기부터는 상당히 이제 광범위하게 이제 접종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럴 경우에 경제 심리라든지 아니면 주요 경제 지표가 좀 개선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한 모습이 연말까지 쭉 이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점선에 보이는 것처럼 위의 점선은 각 나라들이 추가적으로 재정 정책을 얼마큼 쓸 것이냐, 그리고 아래 점선은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어느 정도 더 낮출 수 있느냐, 이런 전망인데요. 사실 보면 재정 정책을 제외해 놓고서는 정책 여력이 많이 약화된 상황이죠. 그래서 큰 어떤 정책의 변화는 없는데 저희들이 주목하는 것은 2021년부터 나타나고 있는 저러한 경기 회복과 더불어 글로벌 인플레이션, 즉 물가 상승 압력이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갈수록 좀 높아지지 않을까, 이러한 이제 저희들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전반으로 본다고 하면 경기의 회복세는 점진적이면서도 좀 스테이디하게 견조하게 진행이 되고, 반면에 물가 압력은 2021년 초가 제일 낮았다가 시간을 갈수록 하반기로 갈수록 좀 높아질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정책적인 면에서 보면 통화정책의 완화 기조는 적어도 2022년까지는 계속 유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전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쭉 글로벌 경제, 주요 경제의 그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 주요 이슈들을 요약한 이러한 어떤 슬라이드입니다. 보시면 미국과 유로 지역, 일본 지역은 경기 회복세가 지속이 되지만 미국이 그 회복세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좀 강하고요. 물가 상승률이 올해보다 내년이 좀 더 높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가 상승률 자체는 이들 주요 선진국의 중앙은행의 물가 목표인 2%를 하회할 것으로 보여서 말씀드린 대로 통화정책, 즉 금리 인상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중국은 내년도에 7.7%의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인디아도 올해 마이너스 9.6에서 내년도 6.1%로 상당히 이제 빠른 회복을 보일 전망입니다. 브라질 경제도 여러 가지 재정이라든지 정치적 불확실성이 있지만 올해 마이너스 4.6에서 2021년에는 3.1%로 이제 회복이 되고요. 우리 한국 경제는 나중에 이제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올해 마이너스 1.1에서 내년도 3.1%의 성장이 예상이 되고, 특히 이제 소비자 물가가 올해 0.5%에서 1.0%로 좀 높아질 것이다. 그렇지만 주요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1%의 물가 상승률은 한국은행의 물가 상승 목표 2%를 하회하는 거죠. 그래서 한국은행도 주요 선진국처럼 당분간은 정책금리를 현재의 0.5%를 계속 유지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전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 경제를 보면 왼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2분기 성장률이 전기 대비로 전년 동기 대비로 약 한 4.7%의 빠른 반등이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반등은 전기 대비 성장률로 본다고 하면 1분기에 0.7%에서 1.2%, 약 0.5%포인트의 차이를 나는 것에 비해서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이 높은 것은 이제 올해 2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3.2로 상당히 낮았던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러한 기저가 작용하는 것이고요. 전반적으로 본다고 하면 연평균으로는 3% 초반에 그런 성장이 예상이 됩니다. 이러한 성장을 이끌어가는 것은 투자가 회복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요. 이러한 투자는 사실 수출의 증가세 전환에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시차를 두고 경제 심리가 개선이 되면서 소비순으로 인한 회복의 모습을 보일 건데,
여기에는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한국판 뉴딜도 일정 부분 기여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소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 소비는 우리 GDP의 약 한 48%를 차지하는 상당히 큰 항목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2020년 역성장했던 소비가 2021년에도 그 회복세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가장 큰 것은 고용의 어떤 개선이 좀 지연되는 부분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0년에 여러 가지 정부 정책에 의해서 내구재 소비가 늘어났었는데요. 이러한 부분을 더 이제 예상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백신의 확산, 백신 접종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시점이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서비스 부분에 좀 제약 요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서비스 부분이 위축이 되면 서비스 부분에서의 취업자 수 감소가 약 한 40만 명 정도 예상이 돼서 제조업 경기가 좀 살아난다고 하더라도 전체 취업자 수의 증가를 많이 제약하지 않을까 저희들이 이렇게 이제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투자 부분을 보면 투자는 경기의 어떤 선행 지표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행히 2020년 마이너스 1.1%의 역성장에도 불구하고 투자는 플러스 성장을 했었습니다. 바로 반도체라든지 디스플레이, 즉 ITC 부분의 호조가 투자를 플러스의 성장세를 보이게 했는데요. 2021년에는 글로벌 경제가 회복이 되면서 수출의 어떤 성장폭도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요인에 의해서 설비 투자가 플러스의 증가세를 계속할 것으로 보이고 이 슬라이드의 오른쪽에서 보는 것처럼 설비 투자가 미래에 대한 선행 지표인 반면에 또 설비 투자의 선행 지수가 있습니다. 바로 자본주의 수입인데요. 자본주의 수입도 최근에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향후 설비 투자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점을 시사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소비와 투자, 수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음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정부의 지출입니다. 정부의 지출이 2020년 코로나 위기 때 경제성장에 상당히 기여를 했습니다. 2021년에도 정부의 지출이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부분은 클 거로 예상이 되는데요. 추가적인 어떤 정부 지출보다도 일단 예산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정부 지출이 코로나 위기에는 경상 이전, 즉 소득 지원이라고 했다고 하면 2021년에는 사회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한국형 뉴딜,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을 통해서 진행이 되면서 경제의 생산성이나 잠재 성장률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기여를 할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의 어떤 성장 기여도도 높아지면서 투자와 수출이 회복이 되고 소비가 시차를 두고 점차 개선이 되는 이런 모습으로 2021년에 경제 성장률 3.1%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률이 3.1%로 높아지면 물가에 대한 압력도 좀 높아질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경제 성장률 3.1%가 우리 예년의 성장률보다는 높지만 이것이 작년 마이너스 1.1%에서 3.1%로 높아지는 것이고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는 것이 올해 2분기 혹은 3분기라고 2021년 2분기 혹은 3분기라고 보면 경기의 어떤 뜨거움, 과열 정도는 크지 않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물가 상승률도 올해 0.5%에서 2021년에는 1%대로 이제 높아지는 거에 그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경기 회복에도 물가 압력이 더 높아질 수 있는데 그것이 이제 좀 많이 제약받는 이유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정부 정책에 의해서 물가가 이제 관리가 되는데요.
뭐 교육비라든지 교통요금이라든지 의료비라든지 이러한 것들에 내년에도 계속 물가 하락 압력, 디플레이션 압력이 커지는 것이 물가 1%의 큰 요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금리 인상을 해야 될 큰 여지는 없겠죠. 일부에서는 금융 불안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위기로 가계 부채가 좀 많이 이제 커진 부분이 있죠. 거기에는 물론 주택 가격의 상승도 일정 부분 기여했지만 가계 부채뿐만 아니라 코로나 위기로 인해서 기업들의 부채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금리가 올라가게 된다고 하면 사실 경기에도 안 좋고 여러 가지 이제 부채 상환에 대한 부담이 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요인들을 보면 한국은행은 당분간 금리를 동결할 거로 예상이 됩니다. 이런 한국은행의 금리 동결과 더불어서 시장 금리에 대한 전망을 해본다고 하면 시장 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우리 국채금리라고 하면 10년물 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정부가 국채를 얼마나 많이 찍을까 이러한 어떤 문제겠죠. 2021년에는 국고채 발행이 약 한 176조 정도 돼서 올해보다 약 한 2조 원 정도 더 늘어날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국채 물량이 늘어나면서 좀 가격을 좀 내리고 국채 금리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여서 저희들이 국고채 10년 내년 말 수준을 약 한 한국에는 1.77% 그리고 미국 국채는 1.15% 정도로 좀 높아질 거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면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대 인플레이션의 상승 속도가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더 높을 수가 있고요. 이러한 것들이 시장 금리의 상승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환율인데요. 달러 약세에 대한 전망이 큽니다. 제일 큰 이유가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와 재정수지 적자가 커지는 것이고요. 코로나 위기로 인해서 각 나라들이 정부 지출을 많이 늘렸습니다. 그래서 정부 부채가 커지는 그런 상황인데요. 달러에 큰 영향을 미치는 유로화랑 비교해 본다고 하면 유럽 쪽에서의 정부 지출의 성격과 미국의 지출의 성격이 다 크게 다릅니다. 미국은 주로 경상 이전 지출이나 현금 지원을 많이 한 반면에 유럽은 대출 위주였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대출은 어느 시점이 되면 상환하기 때문에 그 부채의 질이 미국이 좀 더 안 좋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 작용을 했고요. 그리고 코로나19가 백신의 어떤 접종 확대로 인해서 불확실성이 시간이 갈수록 좀 줄 거라고 예상은 하지만 아직까지 그 과정까지 갈 때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경제에 상당히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은 또 달러 약세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달러는 기본적으로 내년까지도 좀 약세 기조를 지속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웃 나라인 중국의 통화인 위안화는 사실 올해 하반기 특히 4분기에 상당히 이제 강세를 많이 보였죠.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금융시장 개방을 하면서 외부로부터의 자금 유입이 상당히 크고 이러한 것들이 이제 위안화 강세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또한 왼쪽에서 보는 것처럼 최근에 경상수지도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됐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저희들이 올해 말뿐만 아니라 내년까지도 위안화 강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전망을 하는데요. 달러 약세의 위안화 강세다. 그렇게 보면 이 원화는 위안화와 마찬가지로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죠. 왼쪽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위안화와 원화는 상당히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큽니다. 상관관계가 높다는 얘기인데요. 위안화가 강세가 된다 그러면 원화도 따라서 강세가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일부에서는 원화가 위안화의 프락시다, 대리 통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만큼 경제적으로 교역을 통한 의존 관계가 높고요. 그리고 위안화를 대체할 수 있는, 위안화보다 또 황금성이라고 그럴까요? 이제 달러로 변환시킬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큰 통화이기 때문에 이런 상관관계가 높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원화는 앞으로 지금 뭐 달러당 1,100원 수준으로 다시 올라왔는데요. 내년도 평균적으로 본다고 하면 내년도에도 평균적으로는 1,100원 밑에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들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저희들이 2021년까지 분기별로 원화와 주요국 통화에 대한 전망을 쭉 해놨습니다. 그래서 달러 원 환율을 본다고 하면 내년도 말이 1,090원 정도, 그리고 평균은 뭐 내년도 4분기가 1,080원,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2021년 연평균 달러 원 환율은 1,080원 수준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엔화는 내년도 말이 되면 달러당 100엔, 위안화는 6.45, 유로 달러 환율은 1.24 정도로 지금 저희들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전망에는 여러 가지 이제 다른 리스크 요인들이 있는데요. 미국의 경기 회복세가 생각보다 더 강한다든지, 아니면 유럽 쪽에서의 코로나가 백신에도 불구하고 회복세가 늦어진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달러의 약세 정도 좀 약화되면서 좀 강세가 된다는 거죠. 지금 전망보다 좀 높아질 수도 있고요. 반대의 경우에는 원화가 더 강세를 보인다든지 달러가 더 약세를 보일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가는 경기가 회복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주요하게는 이제 공급 측면에서의 좀 공급이 좀 타이트하게 되는, 미국에서의 셰일가스에 대한 공급이 줄면서 유가가 좀 더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WTI 기준으로 올해보다 약 한 28% 높은 배럴당 50.9달러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가로만 본다고 하면 공급 측면에서 인플레이션 압력은 그렇게 작은 편은 아니다라고 저희들이 전망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이 특히 내년도 하반기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기대 인플레이션에 적용될 경우에는 시장금리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금융시장의 불안을 좀 야기시킬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는 리스크 요인이다. 저희들이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원유와 더불어서 주요 원자재의 하나인 금값에 대한 또 여러 가지 궁금증이 있으실 거로 예상이 되는데요. 먼저 이제 달러가 약세가 되고, 그리고 전반적인 금리가 낮은 수준이다. 이렇게 보면 금값에는 상당히 우호적인 여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향후에 이제 경기 회복이 된다는 점에서 리스크 요인이 좀 완화된다고 하면 금값의 또 우호적인 어떤 효과들이 약화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희들은 금값은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좀 현재와 같은 어떤 보합세를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과연 어떤 모습이냐. 상당히 많은 내용을 한 장의 슬라이드로 요약을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코로나 위기가 터지기 전에 글로벌 경제는 미중 패권 경쟁이 있었고요. 그리고 탈세계화, 그리고 4차 혁명이 진행이 되고 있었고요. 구조적으로는 저성장 저물가가 이제 지속이 됐죠. 코로나 위기 이후에는 이러한 상황에서 코로나 위기가 글로벌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느냐를 보면 일단은 경제 주체들의 행태의 변화를 가져올 거로 보입니다. 가계는 더 위험 회피적으로 되고요. 그리고 비대면 서비스가 늘어나면서 디지털 경제에 빨리 적응할 거로 보입니다. 그리고 위험 회피 성향이 높다는 것은 저축을 늘리고 소비를 좀 덜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기업은 전염병에 따른 어떤 인적 자원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서 자동화를 많이 하겠죠.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가 커질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는
이러한 전염병과 보건 그리고 여러 가지 지원을 위해서 재정의 역할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는 부채가 계속 커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코로나 위기 때 중국으로부터 부품을 받지 못해서 자동차 생산이 멈췄던 적이 있습니다. 바로 글로벌 밸류 체인에서의 문제가 발생을 해서 로컬라이제이션이 커지고 리쇼링이 커지고 그래서 중국의 위상이 많이 약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비대면, 그리고 ITC 산업의 발전, 그래서 디지털 경제가 가속화되고, 그 다음에 전염병에 따라 전염병의 어떤 그 위험을 각성을 하고 나서 기후 변화에 대한 어떤 대처에 대한 준비 이러한 것들이 좀 더 시급하게 이제 처리를 해야 되고 또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요인을 종합해서 보니까 교육과 산업, 노동, 재정 쪽에서 다 우리가 이전에 있었던 것보다는 경제 성장을 좀 더 줄이게 되는, 그래서 글로벌 경제 잠재 성장률이 낮아지고요. 그리고 또 생산 활동이나 성장력이 약화되니까 인플레이션은 좀 낮아지고, 그래서 저성장과 저물가가 이전보다는 좀 더 심화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려를 없애기 위해서 각 나라들이 코로나 위기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경기 부양책을 소위 말해서 뉴딜이다. 마치 과거 경제 공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미국이 뉴딜 정책을 썼던 것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뉴딜을 통해서 디지털과 그린 쪽으로 성장 동력을 삼는 것이 바로 이러한 배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글로벌 밸류 체인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만약에 중국의 위상이 나빠지고 그렇게 되면 어쨌든 글로벌 경제는 어떤 사슬에 의해서는 유지는 돼야 됩니다. 로컬라이제이션이 커진다고 하더라도 중국의 역할을 부분적으로 대신해야 될 나라가 있어야 될 거로 예상을 하는데, 저희들이 중국과 주요국의 주요 수출 산업의 경쟁력 이걸 비교해서 봤을 때 보니까 오른쪽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A라고 표시한 부분에 대만, 한국, 태국, 일본 이러한 나라들이 중국의 어떤 글로벌 밸류체인에서의 역할을 중국의 위상이 약화된다고 하면 좀 대신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B면에 있는 멕시코는 미국과 상당히 근접해 있다는 면에서 우호적인 그런 환경이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C면이 이제 그 다음으로 경쟁력이 있는 데인데요. 베트남과 말레이시아 이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는 산업 구조가 중국과 상당히 격차가 있다는 면에서 큰 역할을 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전통 산업인 자동차 산업과 또 석유화학 산업, 그리고 글로벌 경쟁력이 가장 높은 ITC 산업이 같이 융합이 될 경우에는 4차 산업혁명과 새로운 디지털 경제에서 경쟁력을 다른 국가들보다 더 높게 가져갈 수 있는 것으로 보여서 그나마 중기적 시점에서 본다고 하면 좀 앞으로 좀 경쟁력이 있는 국가 중에 하나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글로벌 경제와 한국 경제에 대한 2021년에 대한 전망과 포스트 코로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이제 뭐 질문이 있으시다든지 궁금한 게 있으시면 저희를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